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남부에서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노범석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된 건 특강인데요. 그래서 이 특강은 일단 제가 1탄,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탄, 2탄으로 준비를 했는데 향후에도 사실은 이 특강은 제가 무료 특강은 좀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본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문제풀이반 들으시고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내가 특별히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공부하시다 보면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체킹해야 될 부분들 근데 그걸로 강의 전체를 듣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럼 이제 그런 주제들을 제가 잡아서 향후에도 계속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진행될 한 방에 끝내는 고려사, 한 방에 끝나는 이제 조선사 이렇게 1, 2탄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근데 이 수업은 일단 수강 대상은 누구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한국사 회독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일단 수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했냐면 한국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또는 뭐 1년 미만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별히 한국사가 좀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남들은 잘 외우고 잘 한다는데 나는 항상 한국사가 구멍이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을 제가 수강 대상으로 해서 준비된 특강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고려사와 조선사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업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정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국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는 크게 사실은 이제 분류사별로 보면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이렇게 사실은 4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한국사가 아직 좀 전략 과목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사실은 나머지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한국사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정치사예요. 정치사. 그래서 정치사가 완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출제율도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선사 포함해서 정치사가 출제율이 대략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에서 60%니까 일단 그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치사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국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정치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실은 선사, 고대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뭐부터 정리하는 게 맞냐면 정치사부터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사만 제가 두 번의 특강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사 부분에서 또 하나, 이 정치사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한국사 과목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분명히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암기 과목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암기 과목으로 따지면 사실 여러분 준비하시는 공무원 과목 중에 사실 암기 과목 아닌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실 다 암기 과목이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목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죽으면 과목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외울 때도 항상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시간 라인이 살아있어야 돼. 시간 라인이. 그런데 대신에 이제 정근대사를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대부분 이 시간의 선을 100년 단위로 갈 거예요. 100년 단위로. 그래서 100년 단위, 100년 단위, 100년 단위, 100년 단위 해서 정리할 건데 오늘 수업만, 오늘 고려사만 시작하는 순간 100년 단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항상 100년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대 정치를 한다. 그러면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조선사도 조선왕조 500년,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그런데 딱 고려사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고려사는 사실은 사실은 이제 100년 단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제가 중간에 기준을 세워는 드릴 건데 고려사는 고려사의 특징 때문에 지배계층의 변동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항상 시간의 과목이니까 100년 단위의 이 기둥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100년 단위로 정리하거나 고려사만 예외적으로 지배계층으로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또 국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국왕. 그런데 전근대사에서 왕은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야. 전근대사에서 왕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기둥들을 저희들이 항상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왕으로 일단 가장 큰 시간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부하시면 거기다가 얘기를 계속 갖다 붙일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한국사는 무조건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특강 시간에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여러 가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많은 상황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하잖아.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예를 들어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게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불안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불안정한 게 뭐냐면요. 단어를 억지로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사는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외우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현장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면 와서 그런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분명했는데도 책 덮고 좀 지나면 금방 까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한국사를 어디 제일 잘해? 어디 제일 잘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분이 어디 제일 잘하냐면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지금 현재 수험 공부를 하고 있다 치면 어디를 제일 잘하냐면 최근에 본 데를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내가 근세 정치를 공부했으면 근세 정치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럼 어디를 제일 못하냐면 이렇게 회독을 하다 보면 회독하는데 가장 멀리 있는 데 있죠. 최근에 봤던 게 가장 오래된 부분을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외국 까먹고 끝없이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외워야 될 게 사실 한국사 좀 많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한 방에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이 높은 애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둥을 세워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조금 까먹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어도 시험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둥들을 이제 가장 기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공부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정치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외울 때 시간이 죽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려의 국왕 순서 외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험 공부한 분들 중에 고려 국왕 순서 외우는 분들 제법 있어요. 나는 안 외웠는데, 아니 뭐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외우는 사람들 제법 있다니까. 그 다음에 조선 국왕들은 사실은 그 소망국사 공부 안 한 사람들 중에도 외운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거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현종, 임명선에서 쭉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죽으면 과목이 죽는 거야.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광종이 등장해서 광종이 엄청나게 왕권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료로 조선에 명종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명종이 주어지는 순간 예를 들어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현 중에서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그런데 예를 들어 몇 세기인지 몰라. 그러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명종 얘기는 어차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명종은 15세기에 똘똘한 조선의 5명의 국왕들이 조선이란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리고 나면 그 위에 사실 이제 조선이 이후에 이제 500년간 유지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선은 어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조선 어떻게 배우셨나요? 여러분 조선은 그렇게 당쟁이나 일삼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극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예를 들어 그런 왕조가 어떻게 500년간 갔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 규모 11위 국가다. 그럼 어쩌고저쩌고 뭐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해봐야 여러분 대한민국 몇 년 됐어? 해봐야. 이제 60년에서 70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00년을 갈 것 같아요? 하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보세요. 100년, 500년 가겠죠. 그런데 제 말은 그게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조선은 그렇게 어리버리한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건 다음 시간에 조선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명종은 어떤 사람이냐? 명종은 핵심이 16세기거든요.
그러면 16세기는 조선이 어떤 시대냐면 그러니까 100년 내내 선비들이 피리를 흘리는 그러니까 조선이 굉장히 현재 아픈 거야. 그런데 그 아픈 조선의 대표가 명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종이 자료로 제시가 되면 지금 조선의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푸는 데 들어가시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OT처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시간 관계상 자, 바로 고려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정대사를 정리할 때는요. 항상 100년 단위, 100년 단위, 100년 단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만 지배계층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 그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료를 업로드 시켜 놓을 거니까 이거 다운은 받으셔야 돼요. 자, 다운 받으시면 자, 첫 페이지 넘기면 이제 고려사 개관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사 개관으로부터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고려에 일단 가장 처음에 고려의 장애물들이 밑에 많구만. 자, 그래서 고려의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배계층이야. 그래서 지배계층 5단계를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그래서 고려의 지배계층은 어떻게 간다고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야.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호족 단어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호족이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귀족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족은 뭐냐면 토호, 그러니까 지방 세력가야. 지방 세력가. 그러면 귀족이라는 건 뭐냐? 중앙의 권력자야.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지배계층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귀족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최고의 권력층을 뭐라 그런다? 귀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조선사회 가서 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조선사회는 귀족사회가 아닙니다. 조선사회는 양반관료사회야. 그러니까 조선은 어떤 사회냐면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반드시 한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조선은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런데 고려는 귀족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 지방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어디에 산다? 수도에 사는 거야. 서울에. 되셨죠? 자, 그래서 호족과 자, 귀족, 자, 단어, 자, 한번, 자, 정리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라 말에 여러 가지 모순 속에서 천년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호족들이야. 그래서 호족들이 처음에 고려를 건국한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에 돌아올 건데 그러면 호족의 시작은 918년. 여러분 정대사에서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고려 건국년도, 조선 건국년도 정도는 그냥 눈도장 찍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고려의 시작이 몇 년이라고요? 918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선을 할 건데 조선은 1392년이에요. 누가 정대사 연도를 외우니? 연도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수험항사와 상관없이 이 정도 연도는 그냥 알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고려는 918년 고려 건국. 그래서 초기에는 고려라는 나라의 주인공이 호족이었으니까 호족의 시대죠. 자, 그리고 이제 귀족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귀족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누구냐면 성종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저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묘호라고 그래요. 묘호. 그러니까 왕도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왕의 본명은 뭐라 그러냐면 휘라 그래요. 휘. 그런데 왕의 본명은 휘라고 하는데 대부분 국왕들은 군주들은 고려의 군주나 조선의 군주들은 이름을 외자로 짓습니다. 한 글자로 줘요. 그리고 그 한 글자짜리 한자를 굉장히 어렵게 줘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써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반 백성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그 굉장히 흔한 이름인 만약에 국왕이 이름을 철수라는 이름을 써버리잖아? 철수가 어딨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맨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철수.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철수라고 써버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려 전체에선 철수는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일반 백성이 감히 국왕과 같은 이름을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고려의 국왕과 조선의 국왕은 자신의 본명은 외자, 한 글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글자도 겹치지 않도록 한자를 굉장히 어렵게 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왕도 본명 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휘에는 특별히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건 전부 뭐냐면 휘, 왕의 본명이 아니라 묘호입니다. 묘호. 그러면 묘호라는 건 뭐냐면 어떤 국왕이 죽고 나면 그 국왕의 업적을 생각해서 후세 역사가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야. 그래서 휘라는 건 절대 그냥 붙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국왕의 휘만 봐도요, 이 사람이 대충 뭘 했는지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인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성종. 그래서 이런 묘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의 제도가 완성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시간에 다루는 성종은 우리는 2명을 배울 건데, 한 명이 고려의 성종이고 한 명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보게 될 조선의 성종이야. 그런데 이 두 성종이 둘 다 시험에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저 묘가 눈에 보이는 순간 무조건 기출 포인트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성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니? 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성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성종, 조선성종 똑같은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똑같은 것만 얘기하면 일단 이런 묘는 언제 쓰냐면 이 국왕 때 그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제도가 완성됐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묘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시대와 뒷시대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종 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초기시대라 그러고, 성종 이후를 뭐라 그러냐면 중기시대라 그래요. 중기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표현들을 이제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초기라는 말이 뭐고, 그러면 중기라는 말이 뭐니? 초기가 뭐고 중기가 뭐예요? 그걸 뭘로 구분하는 거야? 뭘로 구분하냐면요, 지배층의 변동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용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에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지배층의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초기에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를 해볼게요. 자, 고려는 우리가 지금 하게 될 호족에서, 그러니까 천년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의 주인공이 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 호족에서 이제 성종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요. 중앙으로 올라와서 문벌 귀족이 되는 거야. 문벌 귀족. 됐죠? 그럼 보세요. 지배층의 변동이 생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조선도 똑같아요. 조선도 똑같은데 대신에 이제 조선은 뭐가 다르냐면, 조선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조선 얘기 뭐가 다르냐면, 자, 성종 전까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15세기를 만들었던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예였던 훈구야. 그 다음에 성종기를 거치면서 성종이 영남 치과 100년에 들어갔던 김종직을 중앙정계로 불러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살인들이 이제 중앙정계로 대거 올라오게 돼. 요 살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조선은 뭐가 다르냐면, 훈구에서 살인으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고려는 호족에서 귀족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호족과 귀족의 차이를 얘기했죠. 호족은 지방에 있는 거고 귀족은 중앙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사 오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오면 된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올라와서 귀족이 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은요,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훈구는 원래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에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의 건국의 주체들이고, 그 다음에 사림은 뭐냐면 정몽주의 후예, 마지막까지 내가 더럽게 두인 군주를 섬기지 않겠다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고려의 충신으로 남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하고 나면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비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숲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둘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가운데 조선은 뭐가 들어오냐면 100년간 선비들이 피를 좀 흘려야 되는 거야. 이게 16세기 사화예요. 됐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가긴 가는데 어쨌건 간다고.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성종은, 그러니까 고려성종, 조선성종,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 다음 시간에 조선성종 할 때 또 나올 얘기야.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초기사회라고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시대가 굉장히 자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주성이 되게 강하다고. 그런데 중기사회라는 표현이 나오면 고려든 조선이든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자, 중기로 넘어가면 뭐가 심화되냐면 사회 보수화가 심화돼요. 사회가 안정되면서. 여기까지 되셨죠?
네, 요 정도까지만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성종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조선의 매듭입니다. 그럼 원래 위치대로 다시 와볼게요. 자, 그래서 호족에서 귀족으로 넘어가는데 매듭점 뭐라고요? 성종이야.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종은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이야. 문벌귀족 사회의 시작이야. 되셨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증폭되는 과정 속에서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이 터져요. 이게 1170년이 뭐냐면 무신정변이에요. 그래서 무신정변이 글씨가 없죠? 그냥 한 글자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이제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 요거 이제 잠시 후에 할게요. 그리고 나면 무신정권이 수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군사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하는 시대지. 그래서 이 군사정권은 우리가 두 번을 배우는데 한 번은 지금 보는 사실은 고려 무신정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디 가서 할 거냐면 현대사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신정권에 대한 두 개를 얘기할 건데 이 무신정권이 무너지는 게 언제냐면 1270년이에요. 1270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다 한마디만 써볼게요. 개경으로 환도를 하거든요. 개경환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신은 그 무신 정권은 정말 무인다워. 그래서 진짜 칼처럼 잘랐어. 그래서 딱 100년이야. 됐죠? 그래서 이걸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누가 정대에서 연도를 외워. 그래서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딱 100년이야. 그래서 무신 정변은 1170년에서 자, 몇 년이야? 1270년이야. 무신 정권 몇 년이라고요? 1170년에서 1270년이야. 그래서 연도를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정대에서 연도를 외워요? 자, 그런데 숫자는 쉽죠? 숫자는 쉽다. 그래서 1270년에서 1270년이에요. 진짜 100년이네. 칼처럼 딱 잘랐네. 그죠? 그래서 연도를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연도가 쉽다라는 얘기였어. 되셨죠? 그래서 1170년에서 1270년이에요. 누가 정대에서 연도를 외워요? 그래서 연도를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숫자가 쉽다는 얘기였는데 근데 만약에 외우잖아요? 1170년이라고? 그러면 그냥 1270년.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뒤를 외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1270년이잖아요? 그러면 1370년 망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 와야지. 이해되시죠? 1170년에서 1270년이야. 그러니까 제가 시간의 기둥을 안 세웠으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1170년이니까 12세기 중엽이 되는 거야. 12세기 중엽. 12세기 중엽이 뭐라고요? 무신정권이에요. 그래서 자, 무신정권 몇 년이라고요? 1170년. 딱 100년이야. 연도를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우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선 가서 할 건데 조선을 우리가 조선 전후기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1592년 임란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러니까 외란이 터지고 나면 조선 전후기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고려는 전후기로 어떻게 나누니? 고려는 어떻게 나누냐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기준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눠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는 고려의 일단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 제가 하나 세웠고요. 자, 그런데 이 무신정권 100년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토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세토막이 나냐면 첫 번째 앞에 한 40년 정도는 서로 죽고 죽이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 혼란기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최충원이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최충원이 등장을 하고 나면 자, 최씨 무신 정권이 4대 60년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정확하게 4대 6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기간의 독재는 절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충원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진짜 다 때려 죽인 거야. 그래서 4대 62년간 이 철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 최씨 무신정권이야. 그러면 무신정권을 둘로 나눈 거야. 앞에가 뭐라고요? 40년간의 혼란기. 뒤에가 뭐라고요? 60년간의 최씨 무신정권.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최씨 무신정권은 자, 뒤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40년을 잡잖아요. 다시 40년을 잡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대몽항쟁이 돼요. 대몽항쟁. 그러니까 밑에서 말씀드렸던 자, 밑에 있는 몽고와의 대몽항쟁 있죠? 자, 이게 바로 최씨 무신정권 뒷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60년 중에 40년은 대몽항쟁이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무신정권은 딱 100년인데 이 100년이 실제로 세 토막이 나요. 여기까지 된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경환도. 그럼 이 개경환도는 뭐냐? 이 대모항쟁을 할 때 강화로 사실은 천도에 있었거든요. 강화도에가 있었거든. 그런데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항복했다는 얘기야. 몽고한테 항복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원간섭기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개경환도가 이루어지면서 무신정권은 무너지고, 자, 권문세족이 등장하는데 이 권문세족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권문세족은 친원파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친원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랑 유사하냐면 일제강점기랑 유사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일제강점기는 진짜 나라를 뺏겼죠. 우리가 나라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고려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나라를 뺏기진 않았는데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 원나라한테 항복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야. 그래서 그 친원 세력, 그 부원 세력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1388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고 이 신진사대부가 사실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지배계층은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토막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호족. 두 번째 뭐라고요? 문벌귀족. 세 번째가 뭐야? 무신. 네 번째가 권문세족. 다섯 번째가 신진사대부.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일단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물러서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고려사는 다 무너지는 거야. 됐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각 지배계층의 특징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번씩 다시 갑니다. 자, 호족은 처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졌던 자주적인 사람들이야. 자, 두 번째, 문벌귀족은 이미 중앙에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보수화돼.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여러분, 보수가 뭐죠? 보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네, 보수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뭐 사교육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근데 말하는데 이렇게 슬프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좋아. 이 상태로 쭉. 이게 뭐예요? 보수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가진 권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변함없이 이 상태로만 그냥 쭉 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인데, 자, 이 무신집권 시대의 이제 특징은, 사회적 특징이 뭐냐면, 이때가 기존 질서의 붕괴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기존 질서의 붕괴의 시대라는 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사회 동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권력을 잡은 놈을 내가 잡아 죽이잖아? 그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께나 쓴다는 놈들은 그래도 사나이가 태어나서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러면서 한 번씩 다 거병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반란 사건이 끊임없어요. 여기가 됐죠? 그래서 사회동요가 되게 심한 시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한 시대고, 또 하나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무신기를 통해서 두 시대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달라지니? 자, 이 무신 시기에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능력 중시의 경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관료 사회적 속성이 강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해볼게요. 처음에 그 보현원에서 1170년 무신전변을 일으켰던 그 결룡물의 행수였던 이방, 이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무신들은 이 문신들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사 원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문관의 탈을 쓴 자는 한낱 설이라 하더라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도륙을 해요. 그래서 다 때려 죽였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안 게 있어. 뭐냐면 자기들이 원래 처음에 이제 자기들은 그냥 뭐 장수들이고 무인들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맨날 이 문신이라는 놈들을 앉아가지고 종이 꺼내놓고 펜대나 이렇게 꺼적꺼적 때리고 뭐 하는 거니까 맨날 쳐 졸고 앉아있고 니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건 지들 생각이고 실제로 국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은 실제로 이제 이 행정실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다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 시스템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다못해 외국에 있는 주변 국가에 외교문서를 하나 보내는데 여러분 외교문서라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지켜야 될 격식과 예의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국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 뭐 그냥 보내? 반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형식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외교문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자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부족한 이런 행정실무 능력이라든가 국가라고 하는 거대 조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외교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거야. 근데 이들이 사람을 발탁해서 쓸 때 보세요. 이 무신들이 사람에서 발탁해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 어느 집안 사람이야? 당신 아버지가 누구야? 전 보세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야?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부족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똘똘한 애들이 필요한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능력 중시의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관료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는 거지. 이제 귀족 사회의 성격을 조금씩 벗어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능력 중시의 경향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능문, 능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능문, 능리는 뭐냐면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학문에도 능통하고 관청 실무에도 밝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능문, 능리들이 바로 뭐냐면 사대부예요. 사대부. 그리고 이 시기에 발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대부가 최자, 이규보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제가 최충원 편에서 다시 할 건데 자, 이규보 같은 경우는 최충원이 발탁했던 대표적인 사대부 능문능리예요. 되셨죠? 자, 이러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배계층을 우리가 비교하고 지배계층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야. 권문세족이랑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원파라면 신진사대부들은 친명파예요. 권문세족이 사상적 배경이 불교라면 신진사대부들은 사상적 배경이 성리학이야. 그 다음 권문세족들이 중앙정계에 음서나 또는 정방을 통해서 진출했다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진출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야. 그런데 이건 조금만 공부하고 나면 안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비교하는 문제가 있냐면 요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문벌귀족이랑 권문세족이랑 어떻게 달라? 이러면 얘기가 약간 달라져요. 그러면 요 둘이 어떻게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 문벌귀족은 음서나 공음전,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벌귀족이랑 권문세족을 전혀 구별 못 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은 5품 이상의 고관, 그러니까 문벌귀족 시대 이후에는 5품 이상의 고관들이 전부 가졌던 기득권이야. 그러니까 음서나 공음전을 말하면 이건 둘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유사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다르죠? 라고 할 때 뭐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냐면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문벌귀족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중첩된 혼인이야.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통해서 제가 좀 이따가 태조왕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중앙에 올라올 때부터 실제로 태조왕건의 혼인정책에 의해서 중앙정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만드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해서 이 문벌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들이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소개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자겸으로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 이씨. 그 다음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경주 김씨. 윤관으로 대표되는 파평윤 씨. 최충으로 대표되는 해주 최씨.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문벌귀족 가문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계속 혼인관계를 맺는 거야. 혼인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묶어요. 서로가 서로를 묶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왕족이랑도 결혼을 해요. 왕이랑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서로가 서로를 묶어놓는 선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안 무너진다니까. 이거 무너뜨리려면 이게 다 무너져야 돼. 이게 한 가문이 안 무너져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얘기가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런 속성이 있어요. 권력을 나누면 깨지는 거야. 그 다음에 부는 나누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묶어서 원래 서로를 지켜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도, 현대 사회 속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대기업의 CEO랑 그 다음에 일반 그 회사에 들어온 그냥 평범한 여직원이랑 실제로 만약에 뭐 사랑에 빠진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드라마를 만들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기본적으로 TV를 봐주는 거야. 그래서 기본 시청률이라는 게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래 권력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 속성이 되게 강한 게 문벌규족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검은세족의 특징이 또 뭐냐? 이건 친원파인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주요관직 독점이야. 주요관직 독점. 이게 문벌규족의 특징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도평의사사 첨의부 등 주요관직 독점. 이러면 검은세족의 속성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아니, 지배계층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니까. 아니, 이 기득권 세력들이 지들끼리 결혼하잖아. 그리고 혈족관계를 묶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기본이지. 두 번째, 지배계층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중요한 관직을 지들이 갖고 있으니까 지배계층이지. 그러면 관직이 없는데 지배계층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벌규족의 특징은 중첩된 혼인, 그리고 검은세족은 주요관직 독점이야. 그러면 이 말에 행간을 읽어줘야 돼요. 행간의 뜻이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혼인, 혈족 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건 사실은 어느 사회의 특징이냐면, 얘는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혈족 중심의 귀족 사회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엄청난 폐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래서 골품제야. 그래서 골품제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람의 기득권을 뼈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 않아.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태어나는 순간이지.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고대 귀족 사회야.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은 뭐니? 조선은 뭐냐면 관료 사회야. 그러니까 고대가 귀족 사회라면 조선은 관료 사회야. 그러면 고려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오늘은 제도사를 안 할 거거든요. 주요한 국왕 위주로 쭉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웬만한 기출문제들 다 맞출 수 있어. 특히 고려의 제도사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겠지만 사실 고려 제도사는 올해 기출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현재까지. 앞으로 뒤에 올 7급 시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도사는 일단 싹 뺐어요. 제도사는 뺐는데, 나중에 뒤에 제도사 가서도 이런 얘기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어쨌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사회는 뭐야? 훨씬 더 체계화된 관료사회예요. 관료사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려의 제도사를 배울 때, 수업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수업을. 고려의 제도사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냐면 과도기야. 그러니까 고려는 조선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고려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고려는 고대 귀족사회의 속성을 상당히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제도는 뭔가가 다 어설픈 거야. 근데 잘 봐요. 지금 지배계층의 변동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행간을 읽어줘야 돼. 잘 봐요. 자, 혼인정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건 사실은 고대 사회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사실은 고대에 우리가 봤던 진골의 또 다른 버전이야. 이해됐죠? 중세 버전일 뿐이야. 근데 잘 봐요. 검문세족은 달라진 거야. 검문세족은 같은, 예를 들어 검문세족에 보면 나중에 경원이 씨가 또 검문세족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원이 씨의 같은,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첨의부의 첨의중찬이야. 근데 내가 굉장히 고관인데 거의 재상급인데,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아들이 넷이야. 그러면 앞에 문벌귀족 사회랑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중앙의 고관이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 넷이 다 뜨는 거야.
다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는 거지. 그런데 검은세족은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고관이잖아요. 그러면 제 자식들 중에도 행정 실무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고요. 머리가 똘똘한 애들이 있고요. 좀 안 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검은세족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들 안에서도 똘똘한 놈들, 능력이 되는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도태되는 거야. 이게 검은세족과 문벌귀족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려 전기라고 얘기할 때 요 시대 대표가 문벌귀족, 그 다음에 후기의 대표가 검은세족. 이 둘이 제일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둥 정도는 세워놓으시고 구별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문화사 같은 거 하면요 이런 걸 하거든요. 문화는 그냥 문화는 그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탑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탑은 사실 불교 문화에서 되게 중요해요. 탑은 불교 문화에 되게 중요하고 부처의 현신이거든요. 그 예배 대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탑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에 탑이 몇 개인지 알아? 현재 남아있는 탑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개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탑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끔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지. 그럼 이제 아주 가끔 나오는 탑을 근데 내가 외울 거야? 그런데 문제는 현존하는 탑이 1000개가 넘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탑 외우는 거에 도전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라이죠? 또라이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축물은 몇 개일 것 같아? 아니 고려로부터 사실 이제 고대 건물은 사실 불국사나 석굴하면 특별한 몇 개 빼고는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현존하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건축물은 몇 개일 것 같아? 야 장난 아니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어요? 문화재라는 게 시험에 나올 때는 여러분 출제 원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출제 원칙. 그러니까 시험에 내도 되는 탑이 있고 내지 말아야 되는 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대표가 뭐냐면요.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근무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박물관 관리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경천사 10층 석탑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경천사 10층 석탑의 특징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중 경천사 10층 석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고서는 죽, 2번 죽.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나와도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시간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탑이 고려 전기에 만들어지는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지금 얘기가 옆으로 가니까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탑은 원래 인도의 수두파 석가모니의 무덤이야. 그래서 예배 대상이야. 그런데 부처는 양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것들이 다 음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라는 것도 음의 숫자라는 게 있고 양의 숫자라는 게 있어요. 양의 숫자가 홀수고요. 음의 숫자가 짝수예요. 그래서 부처는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탑은 절대로 짝수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탑은 반드시 어떻게 올라가냐면 3, 5, 7, 9, 11, 13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해됐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니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는 걸 배워요. 그런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이 탑을 자세히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제작됐던 시기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뭘 물어본다? 시간을 물어봐요. 그런데 뭐라고요? 경천사 10층 석탑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탑은 원래 홀수로 못 올라가잖아. 아니 짝수로 못 올라가잖아. 짝수로 올라갔지? 짝수탑이 나왔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음양오행을 모르는 무식한 놈들 때문이야. 무식한 놈들. 이해되세요? 그 무식한 놈들이 몽고놈들이야. 그래서 이 시기는 10층 탑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천 10층 석탑이 나오고 다음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원간섭기, 검문세족기에 대한 특징을
문제에서 고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시기 구분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세족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간섭기, 자주권의 상실의 시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진사대부. 요게 마지막 시기는 사회적 모순의 증폭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사실은 갈망,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 둘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혁 대 보수. 되셨죠? 네, 요 정도만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시대별 특징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자, 지배계층에 대한 얘기는 좀 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는 제가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하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가볍게 하는데 제가 출제율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고려정치사를 할 건데 고려정치사에서 출제율 1위 누구니? 1위 누구니? 그러면 무조건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출제 제일 많이 되는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누구예요? 그러면 무조건 공민왕이에요. 여기가 출제 영순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은 시험에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공민왕의 정책을 골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공민왕의 정책을 나열하고 그 안에서 순서 배치하라까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미 그것도 3번이나. 그리고 이건 원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공무원에까지 튀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에서조차도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공민왕과 원간섭계 왕들, 이게 출제율 1위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외교관계예요. 대외관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민족의 침입을 되게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민족의 침입을 제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고려 때예요. 그래서 고려사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이민족과의 항쟁. 이게 사실은 출제율 공민왕과 함께 1, 2위를 다퉈요.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은 간단히 할 건데 국왕 중심으로 할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단 고려정치사에서 문제가 나오잖아. 근데 공민왕과 원간섭기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게 될 그 충자 들어가는 왕들, 이 원간섭기의 왕들이 그러니까 자주성의 상실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여기에 등장하는 왕 6명이 전부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충열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충정왕. 그래서 이렇게 충충 들어가. 아니 무슨 왕이 무슨 충성의 대상이 있니? 있어. 이 시대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 원나라 황제한테 충성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민왕 보시면 충자가 떨어졌죠. 그래서 원간섭기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시대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공민왕과 원간섭기에 충자 들어가는 왕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이민족의 침입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세정치 좀 공부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실 때는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다른 데서는 서로 틀리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개의 주제가 시험에 걸렸을 땐 일단 무조건 맞춰야 돼. 왜 그러냐면 나와 경쟁하는 경쟁자가 맞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틀려버리면 이게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를 준비하실 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어렵고 신비롭고 놀라운 걸 모든 걸 다 맞춰서 여러분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틀리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높았던 거. 그래서 내 경쟁자들이 맞출 때서 여러분이 실수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승부가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출제율에 대한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요건 뒤에 가서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조금만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회는 일단은 거란이야. 그래서 거란은 저 위에다 쓸게요. 10세기에서 11세기예요. 됐죠? 여기서 시간 라인 좀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여진 금 그러면 12세기예요. 그 다음 몽골 그러면 13세기야. 됐죠? 그 다음에 원간섭기와 이민족의 항쟁, 이게 14세기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네, 물론 이게 100% 맞진 않고 약간 비끼지. 약간 비끼긴 한데 요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배계층 일단 5단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민족과 항쟁 과정은 살짝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제가 왕을 세울게요. 기준선을 세울게요. 자, 기준선만 세우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조금만 하고 쉬시죠.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지배계층 5을 세웠으니까 왕을 세울 때 왕을 차례를 세우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준점 5개를 세운 거야. 5개의 기둥. 자,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을 세울 때는요. 제가 기둥을 4개만 쓸 거야. 왜 그러냐면 신진사대부부터 검문세족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통으로 하나로 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을 4군데로만 나누시면 돼.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태조 왕건이에요. 그런데 태조 왕건은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에 대빵 잘 나와. 이게 누구랑 완전 다르냐면 다음 시간에 바로 하게 될 조선 태조 이성계랑 완전 달라. 그래서 태조는 무조건 원래 기출 포인트가 아니야. 고려 태조만 보는 거야. 조선 태조 이성계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쿨한 장수야. 그리고 정치적 욕심도 없어. 그리고 원래 정치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데 이성계는 그런 인물도 못 돼. 그리고 이성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유부단해.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준 게 누구냐면 무학대사고.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구체적 설계자가 삼봉정도전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정도전이 나와요. 그런데 태조 왕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조 왕건은요 완전 정치인이야. 그리고 한 정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정책은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이 죽고 나면 2대 국왕 해종, 3대 국왕 정종이 연속적으로 호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죽어나가요. 그런데 이건 잠시 후에 태조 왕건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고구려가 특징이 진짜 쿨해. 고구려가. 그래서 그 고구려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거 대빵 싫어해.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구려 사회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감옥 내옥 같은 것도 없어. 진짜 쿨하죠. 왜냐면 나쁜 놈이야? 왜 살아있어? 그래서 죽어 다 죽인 거야.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감옥에 있을 수가 없죠. 진짜 쿨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태조 왕건이 고구려 표방했잖아. 왕건도 진짜 쿨해. 그래서 생각 복잡하게 하고 그런 거 싫어해. 그래서 왕건의 방식이 뭐냐면 자신의 엄청난 정력으로 그냥 다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반가워요. 결혼. 반가워요. 결혼. 반가워요. 결혼. 그래서 정식 부인의 숫자만 29명이야. 그래서 원래 왕후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조선과 고려의 궁은요. 그 주나라 때 만들어진 주례 양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조선의 5대궁을 가보시면 다 제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형식을 뭐라 그러냐면 전조후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조정이 있고요. 뒤에는 왕의 침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의 궁, 고려의 궁이라는 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왕이 정무를 보는 공식적 공간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왕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비공식적 공간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앞에 조정의 짱이 국왕이잖아. 그런 것처럼 생활의 공간, 이거를 조선시대는 내명부라 그러는데 내명부의 수장도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명부의 수장은 중전, 왕후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내명부의 수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중전도 한 명일 수밖에 없는데 왕후도 태조 왕건은 정식 부인의 숫자만 29명이야. 그러니까 왕후라는 타이틀을 가진 여자도 예외적으로 6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정식 부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후궁 빼고 되셨죠? 이게 태조 왕건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건이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이제 노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건과 결혼을 한 자들, 왕건이 노비랑 결혼을 안 했을 거 아니야. 향소 부국민이랑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건이랑 결혼한 사람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노쇠해가는 왕건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생각하겠어요? 왕건이 죽고 내 딸에서 태어난 아이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태조 왕건의 말기가 되면 이 호족 공신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2대 국왕 해종 정종이 죽어나가요.
이런 형들의 죽음을 보면서 국왕에 오른 사람이 광종이야. 그래서 광종은 여러분 이름 한번 봐보세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크레이지 킹이야. 그래서 미치거나 빛나거나.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에 극단적인 두 개의 평가를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형들처럼 호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공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죽어나가든가, 아니면 다 때려 죽이고 내가 살아남든가. 이해됐죠?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제위기에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과 함께 고려를 건국했던 200여 명의 공신 가문 중에 광종 제위기를 거치고 나면 살아 숨쉬는 자가 20여 명만 남아요. 정말 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국왕들 있죠? 초기에 왕권 강화하는 왕들 있잖아요? 통일 이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통일신라,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왕권을 강화하는 신문왕. 이름이 심상치 않죠? 뉴스페이퍼 킹. 그 다음에 고려건국 이후에 왕권 강화하는 광종. 그 다음에 조선건국 이후에 사실은 조선을 이제 건국하는 실질적인 건국자라고 불리우는 태종 이방원. 요 셋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에 대한 사냥을 한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 사냥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냥꾼들은 사냥개의 마음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사냥개에 대한 사냥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공신을 때려잡는, 자, 광종이 등장을 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광종이 다 때려 죽이고 왕권 강화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광종은 여러분 어떻게 붙여서 외우시는 거냐면, 광종은 성종이랑 붙이는 거야. 광종은 성종과 세트야. 그래서 광종이 엄청난 왕권 강화의 상징이라면, 성종은 여기에 대한 귀족의 반격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려의 관료들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광종 시기에 공포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국왕이 또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준비해 놔야 돼. 그래서 왕권의 제한에 들어가요. 그 국왕이 누구다? 6대 국왕 성종이야.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이번에 성종은 뭐 하겠어? 귀족들이 사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 왕권을 제한할 거야. 그런데 이건 교과서적 표현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만날 교과서적 표현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 단어를 바꾸면 뭐가 되냐면 유교 정치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성종의 테마는 뭐냐면 유교 정치의 실현이야. 그러니까 네가 국왕이라 할지라도 네 맘대로 다 못한다는 거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유교라는 틀 안에서 네가 움직여야 한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자, 초기 국왕 셋 끝났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셋 어떻게 되는 거야? 호족 시기에 태조, 광종, 성종. 태조, 광종, 성종.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문벌귀족인데 여기가 왕이 많습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은 성종이에요. 성종. 그 얘기는 좀 전에 했어. 성종 누가 지었어? 자, 그래서 성종 때 호족에서 귀족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두 번째 문종 때가 문벌귀족 사회의 심화예요. 자, 그럼 마지막 인종은 뭐냐면, 인종은 모순의 표출이야. 그래서 이거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문벌귀족 사회가 올 때까지 왔구나. 야, 니들 진짜 개판이다.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모순이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전부 언제니? 그러면 전부 인종이에요. 되셨죠? 모순의 증폭. 그러면 자, 문벌귀족 시대는 왕이 많으니까 일단 기둥을 3개를 세워볼게요. 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종. 성종은 지금 양쪽이 오버랩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심화가 누구라고요? 문종. 모순의 표출이 언제라고요? 인종.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럼 문벌귀족 시대 국왕 3명이었어. 1, 2, 3. 갑니다. 성종, 문종, 인종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 자, 여기다가 제가 나머지 셋을 세울게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현종이에요. 자, 현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의 지방 시스템을 현종이 정리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게 시험에 왜 또 잘 나오냐면 우리가 고대를 배울 때도 그렇고 조선을 배울 때도 그렇고 뭐 발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다 똑같아. 원래 시스템을 정비할 때 중앙을 먼저 정비하는 거야. 그리고 지방으로 가거든. 그런데 좀 이따 할 건데요. 고려에서 중앙 경관직의 완성은 중종이에요. 중종이 중앙 시스템을 완성하거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런데 현종이 문종보다 앞에 있어요. 현종은 8대 국왕이고 문종은 11대 국왕이거든. 그럼 고려가 이상하잖아. 보통 중앙을 완비하고 지방으로 가는데 오직 딱 하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오직 하나, 현종만 지방을 먼저 정비해요. 그건 현종의 아주 특별한 경험 때문이야.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종 때 지방 시스템을 정리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종 때 고려의 기본적인 중앙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이 오히려 먼저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의 아들 숙종, 숙종의 아들 예종. 되셨죠? 그리고 예종의 아들 인종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3명의 국왕을 더 집어넣어서 이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문물기조 시대. 자, 우린 국왕 6명 할 거예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각각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종, 현종, 문종, 그리고 숙종, 예종, 인종. 되셨죠?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여기까지 되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 외워놓고 잠깐 쉴 거잖아. 그러면 잠깐 어디 화장실이라는 건 밖에 나와서 바람도 좀 쐬고 오세요. 나갔다 와서 잊어버리고 와도 돼. 왜냐면 내가 또 할 거거든. 그리고 나면 다시 이 위에다가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 까먹어도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외국 까먹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까먹어도요. 그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니야. 잔상이 남는다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잔상이 남아. 그래서 그 위에 계속 덧칠하면 어느 순간 딱 자리 잡혀.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무신입니다. 자, 무신은요, 인종의 아들이었던 의종 때 1170년 무신연변이 터지는데 그 무신 집권기에는 실제로 국왕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때 국왕들은 의미가 없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충원이 아까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그랬지? 여러분 최충원이 자기 손으로 세우는 국왕만 4명이야. 무슨 왕이야? 최충원이 왕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최충원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갈았다니까. 최충원이 갈았던 왕만 4명이야.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에는 왕을 먼저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왕은 제가 좀 이따가 기준점만 잡아드릴게. 네? 그래서 이때도 물론 당연히 왕이 있어요. 의종, 명종, 신종, 강종, 희종, 고종, 원종 있어. 그런데 그건 나중에 외워도 돼요. 됐죠? 중요한 건 무신 정권기에는 무신 집정자가 최고 권력자야. 그러니까 이 5명을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자, 갑니다. 정경이 채채, 정종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예요. 됐죠? 근데 최우는 다른 말로 최이라고도 해요. 됐죠? 그러면 최우는 누구냐? 최충원의 아들. 왜냐하면 뒤로는 전부 최씨 무신 여건이니까. 그러면 아까 4대 60년이라 그랬잖아. 그럼 뒤에 더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최항이고 그 아들은 최의인데 근데 이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외우시면 돼. 해볼게요. 자, 5명입니다. 정경이 채채. 천천히 갈게요. 정종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였습니다. 되셨어요? 통과.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충충공. 근데 여기에 이제 충충으로 외우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충이라는 게 문제긴 해. 근데 어쨌건 공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요거 정리할 때 다시 할 건데 첫 번째 충열왕이 바로 원간섭기의 시작이야. 시작. 나중에 뒤 가서 배울 건데 우리가 원간섭기에 생기는 모든 문제, 모든 변화는 다 충렬왕이야. 예를 들어 부마국, 동로아제도
무슨 공여징발, 그 다음에 관직의 격하, 왕실 호칭의 격하, 일본 원정, 원간섭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니? 하고 물어보면 원간섭기는 아는데 만약에 국왕으로 찍어 들어오잖아? 그러면 당황할 수도 있죠. 잘 모르잖아? 그럼 무조건 충렬왕이에요. 그러면 10번 중에 9번 맞아. 마음에 안 들어요? 10번에서 9번 괜찮은 거야. 뭐 특별히 외운 것도 없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10번 중에 9번은 맞아. 됐죠? 다 충렬이야. 그리고 충렬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렬은 문화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뒤에 가서 할게요. 대몽항쟁 때 무너지고 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간섭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뒤에 정근대사에 가서도 아니 근대사에 가서도 이런 얘기 할 건데 역사서를 언제 많이 서술하냐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잘 나갈 때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야. 그런데 잘 나갈 때 역사서를 쓰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위기의 순간에서 역사 저술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면 저술의 목적이 뭐겠어?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뭘 하겠다는 거야? 네,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어냈다. 이번에도 이겨낼 거다. 힘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몽항쟁, 이 40년간의 항쟁이 무너지고 원간섭기로 바로 들어가는 순간 고조선 계승식을 표방하는 이런 역사서들이 집중적으로 편찬이 돼요. 이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게 될 일련의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후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게 더 중요해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뭔가 좀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충선왕이에요. 그래서 충선왕 때 개혁은 물론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후에 이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충선왕 정치 파트에서는 사실 충선이 중요해요. 그리고 올해 2016년 국가직에서도 이 공민왕과 충태 들어가는 왕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도 누구냐면 충선왕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문제가 충렬왕이 나오건 충선왕이 나오건 공민왕이 나오건 결국 똑같은 문제야. 왜냐면 자료에서 공민왕을 물어보면 여러분 이런 문제라는 건 없어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출제자도 문제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 예를 들어 문제를 줬는데 자료에서 이게 공민왕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선지 1번 읽어봤더니 1번이 광개토대왕이야. 그 다음에 2번 읽어봤더니 예를 들어 공민왕이야. 3번 읽어봤더니 예를 들어 조선의 정조야. 4번 읽어봤더니 박정희야. 또라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문제 이렇게 절대 출제하지 않아. 어떻게 나오냐면 공민왕이 나오면 고려의 국왕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인접 시기에 고려의 국왕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민왕과 충자 들어가는 왕들은 세트처럼 보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끝났어. 이거 마지막이야. 쉬었다 가시죠. 자, 충렬, 충선, 공민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이 상태에다가 누구를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충목.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목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나도 공무원 수업하면서 살았어. 나도 몰랐어. 그래서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충목은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출제가 목적인 사람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충무왕을 몰랐다니까. 충무왕이 여러분 제가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충무왕이 몇 살에 왕이 오르는지 알아? 8살에 왕이 올라요.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재위기간이 3년 8개월인가 그래. 12살에 죽어. 8살에 국왕이 올라서 12살에 죽는 국왕이 업적을 남겼으면 얼마나 남겼겠냐고. 아니 제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출제가 목적인 거야. 그래서 충무왕 때 정치도감 오직 오답요원으로만 나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운데에 출제가 목적인 충무왕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이름 한번 보실래요? 왕 이름 그냥 붙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환이 진짜 많아. 그래서 왜구들이 특히 왜구의 침략, 이 외 침략이 이 미친놈들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쪽쪽대고 와요. 그래서 이 우환이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1388년이 뭐냐면 위화도 회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터나면서 이성계 그룹이 국가적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자기 아들인 창왕에게 양위하는 우환이 많은 왕이야.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게 왜구가 맨날 쪽쪽대고 쳐들어왔어.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으로 물러난다고.
우와도 회군 아니고 위와도 회군. 우와도 회군 아니고 위와도 회군. 그래서 우왕이. 무슨 얘기야? 자, 어쨌건 우왕이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끝. 다 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국왕 5명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맨 끝에 뭐였어요? 충렬, 충선, 충목, 공민, 그리고 우왕이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갑자기 표정이 눈빛 흔들리지 말고, 신내니까. 자, 처음부터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호족시기에 태조, 광종, 성종. 반대축으로 놔야 돼. 광종 왕권 강화, 성종은 귀족의 반격, 유교 정치의 실현. 그 다음에 성종 이후에 문무기조 사회 성립이에요. 여기가 왕이 좀 많지. 6이야. 그래서 성종, 문종, 인종인데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완성하면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이에요. 여기까지 됐자. 자, 그러고 나면 무신정권, 무신집정자 5명, 정교인 채채, 정종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후였어요. 여기까지 됐자. 자, 마지막 충충공. 이거 사이에 넣어서 완성하면 충렬, 충선, 충목, 공민, 우왕. 이렇게 끝납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각각의 국왕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